그만하세요. 드레스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강남 한복판 국내 최대 규모의 금강백화점 런칭 행사장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오늘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한 노파가 행사장 중앙의 메인 드레스를 움켜쥐고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노파를 거칠게 끌어내려 할 때 행사 책임자인 정다의 디자이너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물 묻은 손으로 자신의 커리어가 걸린 메인 드레스를 움켜쥐고 있는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노파는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순간의 반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 모든 소동은 며칠 전 금강그룹 회장실에서 시작된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70평생 남대문 시장의 비바람을 견디며 3천억 원대 유통제국을 일군 임복순 회장. 그녀는 지금 생애 가장 위험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분 52%. 이건 내 목숨과도 같은 숫자야. 그런데 도준이가 이 소중한 걸 배경도 없는 여자한테 넘기겠다고? 임 회장은 비서가 가져온 정다혜의 보고서를 내던졌습니다. 늦둥이 아들 도준은 다혜와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경영권 지분 10%까지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였습니다. 임 회장의 눈에 다혜는 아들의 눈을 가리고 그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돈을 노린 설계자라면 금강그룹은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판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하지만 사람은 연기를 하지. 그 아이의 진짜 밑바닥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임 회장은 비서에게 3가지 검증 기준을 하달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약자를 돕는 인성이 있는가. 둘째, 예상치 못한 돌발 사고에서 냉철한 해결책을 찾아내는가. 셋째, 나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고 계승할 실력이 있는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들의 사랑도 3천억 원의 유산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 임 회장의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고 해진 목도리와 구멍난 점퍼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입었던 처절한 전투복이었습니다. 화려한 회장 정장을 벗어던지고 누더기를 걸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오늘 백화점 런칭쇼 현장에서 직접 그 아이의 가면을 벗겨주겠노라 다짐하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런칭쇼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 행사장 뒤편에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금강그룹의 사활이 걸린 메인 드레스, 순백의 실크로 제작된 그 고결한 의상 위로 진득한 레드와인이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한 직원의 고의적인 실수였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늘이 무너지는 대참사로 보였습니다. 500명의 관객과 수십 명의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드레스 한복판에 번진 핏빛 얼룩은 마치 다혜의 커리어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어떻게 저 얼룩을 지워? 오늘 행사는 망한 거야. 스태프들이 머리를 감싸쥐며 절망할 때 다혜의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우는 대신 작업대에 놓인 자수 바늘과 형형색색의 비단 조각들을 움켜쥐었습니다. 다혜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델이 무대로 나가기 전까지 단 3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다혜의 손놀림은 마치 마법이라도 부리는 듯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와인 얼룩의 불규칙한 선을 따라 한 땀 한 땀씩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얼룩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얼룩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붉은 얼룩은 탐스러운 장미 꽃잎이 되었고 튀어나간 와인 방울들은 은은한 꽃봉오리로 변모했습니다. 비단 조각들이 겹쳐지며 입체적인 질감을 만들어내자 드레스는 이전보다 훨씬 화려하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분의 시간이 흐르고 다혜가 바늘을 놓는 순간 현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염된 드레스가 아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위기를 천재적인 감각으로 비단꽃으로 승화시킨 이른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구석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노파, 임복순 회장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불타버린 창고에서 훼손된 비단들을 모아 꽃 자수를 놓아 팔았던 그 처절했던 기억이 다혜의 모습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 실력이라면, 이런 위기도 흔들림 없이 기회로 바꾸는 아이라면, 임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누더기 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아이의 인간 본성은 모르는 일이었기에 임 회장은 다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틈을 노렸습니다. 모두가 정다혜가 만들어낸 3분의 기적인 그 드레스를 보며 그녀를 칭찬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임 회장은 일부러 비틀거리며 드레스가 전시된 단상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노파의 등장은 화려한 찬사를 순식간에 경악과 비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 할머니 또 저러네.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보안 요원들이 거칠게 달려왔고 방금 전까지 다혜를 추켜 세우던 사람들은 오물을 피하듯 뒤로 물러서며 혀를 찼습니다. 행사장 책임자인 다혜의 관리가 소홀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3분의 사투를 끝낸 직후라 온몸이 땀에 젖고 손끝이 파들파들 떨렸지만 그녀는 거칠게 끌려가는 노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제발 밀지 마세요. 다혜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임 회장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따뜻한 보온병을 꺼내 노파의 메마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많이 복잡하죠? 제가 따뜻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다혜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따뜻했습니다. 수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무너질 뻔한 위기를 겪고도 그녀의 시선에는 분노나 짜증 대신 오직 노인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 회장은 다혜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방금 전 천재적인 실력을 발휘하던 날카로운 디자이너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파를 향해 온 마음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임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이 모든 광경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던 이 실장이 날카로운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임 회장이 목격하게 될 다혜의 마지막 시련, 가장 추악한 인간의 공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금강그룹의 전략기획실장 이 실장은 혐오스럽다는 듯 다혜의 가방을 그녀의 면전에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다혜의 가방에서 낡은 책 한 권과 여러 소지품이 어지럽게 쏟아졌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사이로 하얀 냅킨의 겹겹이 쌓인 무언가가 툭 하고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실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구두 끝으로
그 뭉치를 툭 건드렸습니다. 냅킨이 벌어지며 그 안에서 모양이 조금 으스러진 약과 2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태프용 간식 코너에서 다혜가 몰래 챙겼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다혜 씨, 설마 그 비싼 행사장에서 이 구질구질한 약과나 훔치고 있었던 거야? 정말 못 봐주겠네. 이 실장의 비웃음에 주변 스태프들의 시선이 일제히 다혜의 발밑으로 쏠렸습니다. 다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화끈거렸습니다. 사실 그 약과는 부모 없이 자란 다혜와 동생을 친손주처럼 돌봐주시는 동네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시는 간식이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어르신 생각부터 났던 다혜의 순수한 마음이 이 실장의 입을 통하자 순식간에 거지 간성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실장님, 그건 아는 어르신께 가져다 드리려고. 남은 음식이라 생각해서. 다혜의 해명은 이 실장의 더 큰 조소에 묻혔습니다. 이 실장은 명품 구두 끝으로 그 약과를 지시겨버리며 다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르신? 끼리끼리 논다더니 딱 내 수준답네. 너처럼 뼛속까지 가난이 밴 애들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놔도 시장통 냄새가 나. 이런 구질구질한 애가 어떻게 우리 금강의 디자이너를 하겠다고? 회장님이 너 같은 애를 보시면 역겨워서 침을 뱉으실걸. 이 실장은 다혜가 보물처럼 아끼던 책 한 권, 임회장의 자서전마저 발로 차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롤모델의 이름이 이토록 추악한 조롱에 이용당하자 다혜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활센터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버텼던 시간보다 지금 이 순간 이 실장에게 당하는 인격 모독이 더 아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으스러진 약과를 바라보는 다혜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노파, 임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하던 자신보다 더 악랄하게 타인의 진심을 가난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둬 짓밟는 조카의 만달에 임 회장은 소름 끼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임 회장은 이 실장이 자신을 알아볼까 조마조마하며 가리고 있던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다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진짜 오물이 누구인지, 누가 이 백화점에서 치워져야 할 쓰레기인지 임 회장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임 회장의 서슬 퍼런 선언에 행사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은 이 실장을 내려다보며 임 회장은 수행비서에게 짧고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실장은 이 시간부로 금강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아울러 그동안 횡령한 이력이 있는지 협력업체를 갈취한 내역은 없는지 법무팀에 넘겨 싹 다 찾아내라 해. 있다면 단일원의 오차도 없이 전부 회수하고. 이 실장은 울부짖으며 임 회장의 구두를 붙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짐짝처럼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오만함을 떨던 가짜 실력자의 초라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임 회장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는 다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다혜의 가방에서 굴러떨어져 흙먼지가 묻은 자서전을 직접 주워 털어주었습니다. 다혜야, 고생 많았다. 내 아들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줘서 고맙구나. 임 회장은 다혜의 손을 잡고 행사장 중앙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모인 수많은 기자와 관계자 앞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이번에 런칭하는 신규 브랜드의 지분 20%를 정다혜 디자이너에게 증여하겠다. 또한 이 브랜드의 모든 경영권과 운영 전반을 다혜에게 정격 위임한다.
장내에는 다시 한번 거대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단순한 며느리 자리가 아닌 3천억 제국의 실질적인 사업 파트너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다혜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임 회장은 그녀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비즈니스 조언을 건넸습니다. 진정한 포식자는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다. 숫자를 다루는 법보다 사람의 결을 읽는 법을 먼저 배워라. 내가 오늘 보여준 그 마음이 바로 금강을 지탱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배경 없는 신진 디자이너가 오로지 실력과 인성만으로 거대 기업의 상속 지도를 바꿔버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임 회장은 다혜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으로 가득 찬 다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이 3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수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한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성황리에 마친 런칭쇼의 열기가 가라앉고 어느덧 금강 백화점 위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임 회장과 다혜 사이에는 향긋한 차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혜야, 내가 왜 자서전 제목을 비단꽃을 피우다라고 지었는지 아니?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시절 불이나 타버린 비단 더미를 보며 울고 있었어. 그때 내 어머니가 그러시더구나. 타버린 건 비단이지 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그을린 조각들을 모아 꽃을 만들었지. 그게 내 인생의 첫 번째 비단꽃이었단다. 임 회장은 다혜의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와인 얼룩 위에 수놓은 그 꽃을 보며 나는 50년 전의 나를 보았다. 돈과 숫자에 매몰되어 내가 잊고 살았던 그 진심을 내가 다시 일깨워 준 거야. 다혜는 임 회장의 따뜻한 손길에 참았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단순히 성공한 여장부로만 보였던 임 회장의 뒤편에 숨겨진 인간적인 아픔과 열정을 온전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녁 임 회장의 자택 거실에는 모처럼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정장을 벗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마주 앉은 임 회장과 다혜, 그리고 아들 도준이 있었습니다. 도준은 다혜의 손을 꼭 잡은 채 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 안목 인정해 주시는 거죠? 다혜 씨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도준의 물음에 임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집은 10%까지 걸고 배수진을 친 내 고집이 결국 옳았어. 사람 보는 눈은 나보다 내가 한 수 위구나. 임 회장은 다혜를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혜야, 처음에는 너를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설계자라고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가진 그 따뜻한 심장이 우리 금강을 그리고 내 아들을 지탱해줄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말이다. 도준은 그런 두 여자를 보며 행복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냉혹한 사업가로만 살았던 임 회장이 다혜라는 따뜻한 봄바람을 만나 비로소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배경도 부모도 없는 고아라며 무시당했던 다혜의 삶에 이제는 3천억 원이라는 수치보다 든든한 가족이라는 방패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친 비단 위에 진심이라는 바늘로 정성을 다해 수놓는다면 그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긴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마침내 마주잡은 두 여자의 손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눈부신 비단 꽃처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뻔하지 뭐. 누구 아들 꼬서 인생 좀 편히 살아보려고 여기 나온 것 같은데. 그 순간 박진철 회장은 자신의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최영희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박진철 회장의 낡은 구두 끝을 경멸하듯 훑어내렸습니다.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진철을 향해 그녀는 멈추지 않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보고 배울 어미가 없어서 그런가? 하여간 근본 없는 집안은 티가 난다니까. 호텔 로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최영희의 독살스러운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철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철은 더 이상 대화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의자를 뒤로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결혼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견례 자리 10분도 되지 않아 진철이 딸 소영을 데리고 나가려던 찰나 차가운 물이 진철의 뒷덜미와 어깨를 적셨습니다. 최영희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물컵을 뿌린 것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딸 가진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 바랍니다. 시간을 잠시 되돌려 상견례를 이틀 앞둔 저녁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양그룹 본가 서재. 박진철 회장은 딸 소영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사실 좀 걱정돼요. 민호 씨 사람이 착하긴 한데 입만 열면 우리 엄마가 이러는데 제가 과연 이 사람을 믿고 갈 수 있을지. 소영은 망설이다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영아, 내가 어떤 아이니? 누구보다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고 현명한 내 딸 아니냐?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청년일 게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효자일 수도 있고. 진철은 딸의 불안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딸을 믿기에 그 선택까지도 존중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상견례 당일 아침, 진철은 드레스룸에서 가장 낡은 양복을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소매 끝이 다른 회색 양복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중요한 자리인데 그 옷을 입으시게요? 진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실장, 오늘 우리는 사돈을 맺으러 가는 거지 비즈니스 협상하러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태양그룹 회장이랍시고 차려입고 가면 그쪽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나? 위화감만 줄 뿐이지. 진철은 양복 안감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 죽은 제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옷이야. 소영이 결혼 의논하는 자리에 엄마 기운이 담긴 옷을 입고 가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그래. 30년 전 믿었던 친구에게 돈도 잃고 마음의 병을 얻어 떠난 사람인데 딸 결혼하는 건 보고 싶어 하지 않겠나? 진철은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 대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먼저 떠난 아내를 추억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배려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호텔 로비. 진철과 소영이 도착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라 진철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때 회전문을 밀고 최영희와 남편 이상훈, 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그들의 모습은 진철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진철은 반가운 마음에 먼저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소영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최영희는 선글라스를 코끝으로 내리며 진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말이죠. 어머 세상에. 지금 이 꼴로 오신 거예요? 땀 좀 봐. 그녀의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철의 순수한 배려가 상대방의 오만함과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견례 루만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영희는 물티슈를 한 장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손가락을 쫙 펴고 천천히 손을 닦기 시작했죠. 루만의 조명이 그녀의 손을 비추자 중지에 낀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가 서늘하게 번쩍였습니다. 진철의 시선이 그 푸른 빛에 꽂혔습니다. 저건 지연이가 디자인했던 그 반지야. 30년 전 진철의 아내 지연은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보석 디자인 일을 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단 하나 맞춘 작품이 바로 저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였죠. 지연은 그 반지를 무척 아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연이 믿고 맡긴 직원이 공방 금고를 털고 사라졌습니다. 반지와 함께요. 그 충격으로 지연은 병을 얻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철은 본능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저 반지는 틀림없이 그때 도난당한 바로 그것이라고. 아버지, 물 좀 드세요. 소영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잔을 건네자 진철은 물을 마시는 척하며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급한 연락이 와서. 진철은 영희가 반지를 자랑하듯 손을 흔들 때 교묘한 각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최자영이 확실하다. 이 반지 30년 전 도난 물품과 대조하고 경찰 대동에서 지금 바로 로비로 와.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순간에도 영희의 입은 쉬지 않았습니다. 사돈, 시간 없으니 본론만 합시다. 결혼하면 얘네 우리 집에 들어와 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예단 목록이에요. 영희가 종이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현금 3억, 밍크코트, 그리고 내 차 바꿀 때 됐는데 리스로 하나 끊어오라고 하세요. 1등 신랑감 데려가는데 이 정도는 기본 예의인 거 아시죠? 진철이 기가 차서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군, 자네 생각도 같은가? 민호는 엄마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듯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말씀이 다 맞아요. 소영이가 맞춰주면 좋겠어요. 소영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동안 진철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30년 전 도난 신고된 일련 번호와 일치한다는 보고였습니다. 팀장들이 현장으로 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진철이 입을 열려는 찰나 영희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너 들어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상 차려라. 원래 이런 건 친정 엄마한테 배워오는 건데 넌 어미가 없어서 못 배웠을 거 아냐? 내가 특별히 걷어서 가르쳐주는 거니 고맙게 생각해라. 영희의 그 말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진철은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고는 아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는지 떠들던 영희마저 입을 다물고 쳐다봤습니다. 일어나자, 소영아. 진철은 영희와 상훈을 향해 정중하게 하지만 뼈있는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은 제가 키웠습니다. 가르쳐도 제가 가르칩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가정교육 운운하실 자격 그쪽엔 없어 보이는군요. 영희가 당황하여 입을 뻐끔거렸지만 진철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없던 걸로 아시는 것이 아마 그쪽에서도 원하시는 쪽인 것 같습니다. 진철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멍하니 있던 영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감히 나를 무시해? 이 건방진 늙은이가. 거기 안 서.
영희는 분을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고는 쫓아나갔습니다. 진철과 소영이 호텔 로비 회전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서 감히 버스 타고 상견례 온 주제에 누가 누구한테 파혼이래? 이게 노망이 났나? 뒤따라 나온 영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진철을 불러 세웠습니다. 진철이 천천히 뒤를 도는 순간 차가운 물이 진철의 얼굴과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소영이 깜짝 놀라 막아서려 했지만 진철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누가 봐도 처량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진철의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닦지 않은 채 젖은 눈으로 영희를 응시했습니다. 정확히는 삿대질하고 있는 영희의 중지에서 번쩍이는 그 반지를요. 정신 차리라고 물 좀 줬다. 우리 민호가 얼마나 대단한 앤지 알아? 어디서 땡전 한 푼 없는 것들이 자존심을 세워? 썩 꺼져. 영희가 악을 쓰며 난동을 부리자 진철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주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자영 씨. 갑자기 튀어나온 자신의 본명에 영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당신 내 이름을 어떻게 해? 30년 전 친구였던 내 아내의 등 뒤에 칼을 꽂고 도망칠 때 챙겨간 게 돈뿐인 줄 알았더니 진철이 손을 들어 영희의 중지를 가리켰습니다. 그 반지까지 훔쳐갔더군. 블루 다이아몬드.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던 유품 말이야. 무슨 소리야. 이거 내가 백화점에서 산 거야. 이 미친 노인네가 어디서 생사람을 잡. 그때였습니다. 호텔 회전문이 요란하게 돌아가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태양그룹 비서실과 법무팀, 그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었죠. 김 실장이 달려와 젖은 진철에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박진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영희와 상훈, 민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태양그룹 박진철 회장님? 진철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네들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무시하던 내 딸, 태양그룹 후계자 박소영일세. 진철은 멍하니 서 있는 영희를 향해 경찰에게 눈짓했습니다. 저 여자 손가락에 있는 반지 압수하세요. 30년 전 도난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입니다. 경찰이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영희 씨, 아니 최자영 씨, 특수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내 거야.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거 나. 영희가 발악했지만 경찰들에 의해 양팔이 제압당했습니다. 경찰관이 억지로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냈습니다. 30년 만에 반지가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철은 반지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상훈과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원테크 이상훈 대표, 자네 회사 이중장부 내일 아침 국세청으로 넘어갈 걸세.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고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영희의 절규와 상훈의 비명 같은 탄식이 뒤섞여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원테크 사장실, 이상훈 대표는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기 앞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당장 오늘까지 50억을 상환하랍니다. 50억을 당장 어디서 구해? 그때 영업이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태양그룹 계열사들에서 발주 취소 통보가 떴습니다. 우리랑 거래하던 원청업체 5곳이 동시에 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상훈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진철 회장의 경고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물류업계의 황제인 태양그룹이 움직이자 금융권과 거래처들이 알아서 성원테크 손절에 나선 것이었죠. 이것은 완벽한 고립이자 퇴출 선고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국세청 조사사국에서 나왔습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상훈은 직감했습니다. 끝났구나. 내 회사가, 내 인생이 끝장났어. 반면 태양그룹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박진철 회장은 김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성원테크가 부도 처리되면 알짜 설비랑 현장 인력은 우리 계열사에서 인수하도록 조치해. 오너가 썩었지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단 경영진인 이상훈 일가는 땡전 한 푼 못 건지게 철저히 배제해. 진철은 냉혹한 복수자였지만 동시에 책임감 있는 기업가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상훈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자폭이었습니다. 그는 비서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태양그룹 회장실로 쳐들어갔습니다. 박진철 회장,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상훈이 씩씩거리며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던졌습니다. 좋게 끝냅시다. 우리 회사에 들어온 국세청 조사, 당장 물리세요. 안 그러면 당신이 신분 속이고 우리한테 접근해서 갑질한 거 언론에 싹 다 뿌릴 거야.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무시하고 모욕해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라니. 하지만 진철은 웃었습니다. 아주 차갑게. 협박인가? 협박이 아니라 협상이지. 살려면 같이 살고 죽으려면 같이 죽자는 거야. 상훈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진철은 천천히 테이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은 USB 하나를 상훈의 서류 위에 툭 던졌습니다. 협상은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거지. 자네는 지금 벼랑 끝에 있잖아. 이게 뭐야? 자네가 지난 5년 동안 빼돌린 회사 돈,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로 세탁해서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내역. 어제 자네 아내 보석금 마련한답시고 회사 공금 5억 횡령한 증거까지 다 들어있네. 상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언론에 제보한다고 했나? 해봐. 나는 갑질 논란으로 뉴스에 나오겠지만 자네는 횡령으로 징역 10년은 가볍게 넘길 텐데 괜찮겠나?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상훈은 그제야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 앉을 필요 없어. 갈 데가 있거든.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양복 입은 사내들이 상훈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이상훈 씨 횡령, 배임, 그리고 방금 박진철 회장에 대한 공갈 협박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나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 민호 봐서라도. 상훈이 발악하며 끌려갔습니다. 진철은 싸늘하게 뱉었습니다. 민호, 자네 아들은 자네가 망친 거야. 부모가 그 모양인데 자식이 뭘 배웠겠나? 아내의 반지를 훔친 아내는 구치소로, 회사 돈을 훔친 남편은 교도소로. 남은 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들의 아들, 민호뿐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도심 외곽의 허름한 국밥집 주방. 머리가 헝클어진 중년 여성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영이었습니다. 과거 다이아몬드니
뭐니 떠들던 성원테크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이, 최씨 아줌마. 그릇 덜 닦였잖아. 똑바로 안 해? 새파랗게 젊은 주인이 소리를 질러도 영희는 비굴하게 고개만 조아렸습니다. 퇴근 후 그녀가 향한 곳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러닝셔츠 차림으로 누워있는 민호였습니다. 이 썩을 놈아, 나가서 돈을 벌어오란 말이야. 아, 시끄러워. 엄마가 그때 입방정만 안 떨었어도 내가 지금 태양그룹 사위 돼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 아냐.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서로를 탓하며 악다구니를 쓰는 모자. 한때 상류층을 자처하던 그들의 품격은 가난과 원망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 뒤 도심의 한 백화점. 영희는 배달 음식을 들고 백화점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걸어오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태양그룹 최연소 전무로 승진한 박소영이었습니다. 영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근본 없다고 비웃었던 그 여자아이.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발걸음이 영희 옆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영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못 알아보기를. 하지만 소영은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 인간을 스쳐 지나가듯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무관심, 그것이 영희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소영이 멀어지고 나서야 영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박진철 회장과 소영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철은 소영의 가슴에 달린 작은 브로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아내의 유품, 블루 다이아몬드가 소영의 품에서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오늘 승진 축하한다. 엄마가 봤으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이 반지요. 엄마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어서 기부하려고요. 이 반지가 엄마한텐 아픈 기억이었지만 장학금을 받을 아이들한텐 희망이 될 거예요. 그게 엄마가 남긴 진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훔친 보석으로 치장한다고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니지. 내 마음 씀씀이가 보석보다 더 빛나는구나. 가짜는 무너지고 진짜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오만함은 파멸했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던 진심은 승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얻은 부귀영화는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이다 같은 결말에 속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